황 교수님 이번에 어디 가신다면서요? 외국 나가세요? 외국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갔는데 교토에 저희들 뭐 반일 감정, 한일 문제 이야기했는데 조금 극장입니다. 무슨 일로 가시나요?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하고 일본의 류코쿠대가 이제 교환 강의를 하는데 아, 이제 가면 불교학과? 제가 한 2일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일본어도 되세요? 영어로 이제 주로 제가 외국에 가면 부럽습니다. 일본어는 이제 술 먹으면 되는데 강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교수님들이 제보고 위스키 한 병 올려드릴 테니 마시면서 해봐라. 이러로. 일본 분들이 참 영어가 잘 안 특이하시네. 되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일어로 강의하면 질문이 되게 많고요. 영어로 하면 고요합니다. 아, 그래서 영어로 하시는구나. 하여튼 지난주에 좀 험난했던 얘기들을 했는데 모르겠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고래 이야기는 했지만 항상 우리가 만나면 항상 웃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는 양극화가 오늘 안 문제가 저는 훨씬 험난한 거예요. 그거 문제보다 이게 문제야? 맞아요. 네, 현실 문제고 제 주변에는 다 어른들이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서나 시골에서는 있잖아요. 환갑도 새댁 소리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하면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청년회들이 얼굴에 검버섯이 다 있어요. 그게 불교 청년회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버섯 농장이 청년회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주제를 왜 스님께서 추천하셨다면서요. 조국도 제가 추천했는데 2019년 현재 노인 인구 14.9%.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206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노인들. 노인들에 대한 혐오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이 땅의 노인들은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고 말한다. 나의 미래이자 우리 부모의 이야기. 붓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죽지 않는 사회. 노인은 외롭다. 타이틀 참. 참 쓸쓸하네요, 제목이. 이게 참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은? 어떤 문제?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이거 뭐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에 이미 살고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찰이나 불교 쪽에는 스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도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70 정도 되시면 시골절에서는요. 네,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동천. 공양간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어디 70 가지고 그건 뭐 경로당 가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에서. 시절이 네. 그렇게 된 거라서요. 제가 예전에 포교당 이렇게 하고 할 때는 제가 지금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제일 젊어요. 신도 통 털어서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어떻게 이렇게 옛날 얘기 같은 걸 많이 하느냐. 환경이 그래요. 화석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살아있는 화석이 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노인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나이가 든다. 누구나 다 지금 젊고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나는 안 늙는다. 나는 영원히 젊을 거야. 나는 영원히 잘 살 거야.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우리 사회의 이 모든 노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 영본편에 보면 수복,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래서 수가 사실은 첫째였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거나 권력보다도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좋았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그랬겠죠. 예, 지금은 오래 사는 게 그 오래 사는 게 젊은 게 오래 가면 참 좋은데 젊은 기간은 그대로 있고 뒤쪽만 굉장히 길어졌죠. 덕분에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고 뭐 연금이라든가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갈도 뭐 세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심각하죠. 너무 복잡하죠. 그거.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래도 좀 대비가 돼 있는 게 저희 세대만 해도 연금도 들고 노후 준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개인 연금 보험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60대, 70대, 80대는 자식 키우는데 평생을 다 바치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이 사실상 아주 많은 분들이 노인 빈곤에 빠져 있다는 거. 배신당하신 또 IMF 때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퇴직금을 정산을 해줬어요. 그때는 내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필연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대부분 날렸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빈곤 문제로 그렇죠. 또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분들에게는 정말 이 빈곤이 질병이라든지 이 생활 환경을 엄청나게 악화시켜서 정말 그분들을 이 사회의 절벽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사회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네 명 중에 제가 아직 뭐 노년은 나이인데 빨리 이제 노년에 도달할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제일 젊어 보이세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인데 사실 뭐 여기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라 사실 뭐 우리가 입으로 오늘 노인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로서 얘기한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뭐 다만 이제 저 스스로는 저의 뭐 노인 문제라는 게 결국 다 각자의 문제이니까 제가 대충 이제 보니까 제가 50대 중반을 지나서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들이 아마 아직 애라고 또 그러겠죠. 이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뭐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이제 불교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 박수 교수님이 아무래도 사회학을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세계 톱이죠. 네, 우리나라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그냥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체 인구 중에 7%가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배가 되는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속도대로면 대략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정도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혹시 전 세계에 초고령 사회가 전부 몇 개 나라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뭐 일본 같은 곳 있을 거고, 일본이 넘버원. 스웨덴, 불가리아. 북유럽. 불가리아는 아니에요. 스웨덴은 아니 잠시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5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면 안 돼요. 이런 첩자인 분위기. 참 무슨 최면 생각해서 그랬는데. 네. 예, 맞습니다. 지금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렇게 자세한 나라네요. 5나라가 초고령 사회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바짝 뒤쫓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26년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출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가 그렇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 분모가. 박 교수님 그러니까 말씀의 그 취지는 그거네요. 정리하자면 초고령 사회는 결국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고령화 네, 분모가 자체가 작아지니까. 이제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건강하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출산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0.98로 1도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1도 깨졌다는 거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가 1.55가 됐을 때도 예,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는데 우리는 1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이슈가 안 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출산율 따지면, 그러니까 그 전 세계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등이에요. 낮은 걸로. 출산율 낮은 걸로. 몇 개 국가 중에서요? 200개 국가 중에서 200등입니다. 꼴찌예요? 밑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고령화 사회도 쾌속으로 접근하고 그쵸. 네.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도 방금 또 그 출산율 이야기하셨는데 자살률도 거의 뭐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노인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만 아니에요, 선생님.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1등이에요. 문제는 이 속도를 어떻게 줄일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잘 뭐 건강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사회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같이 맞물리는 대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노인 복지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그 세금을 많이 낼 거냐라는 문제인 거고 결국에 저출산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러네요. 저도 오늘 박 교수님께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연결돼 있다는 걸. 그게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붕괴되고 사회가 이제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되다 보니 더 이상 노인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공경을 받고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들도 커지면서 사실 우리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저는 요즘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면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런 식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노인 세대들이 딱 중간에 낀 거 아닌가? 아니 유교적 전통관념의 붕괴로 인해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유교적 관점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는 자식에게 계승을 해주고 자식에게 부양받는 그 구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는 이 과도기에 끼신 분들은 자식에게는 무언가를 줬고 자신은 빈곤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자녀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힘에 부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두 자녀 낳아서 키우는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제 다음에 한 자녀 그랬었죠.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 자녀씩을 낳아 놓으면 결혼을 하면 양가를 같이 부모를 모셔야 돼요. 그렇죠. 젊을 때는 맞벌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사회 구조가 육아나 출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어르신들을 봉양해야 되는 그 시점에 가면 남편 혼자 벌어서 네 분을 다 모셔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상의 변화 문제도 사실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교 효율식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효율식이 사라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결혼하면은 미니멈 2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근데 비슷하게 출가자가 감소되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제 노인 인구도 힘들지만 그 젊은 세대가 이제 출가자 감소하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나이 들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조계종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노후를 보내시는지 그저 항상 궁금한데 조금 당겨야겠을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저한테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불교가 노인 문제에서 저는 큰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요양원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요양원에
저희 아버님도 요양원에 가시려고 했었고 그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요양원을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거를 견문을 하고 나서 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고급 요양원이라도 다 노인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노인이면서 노인끼리만 있는 거는 싫은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사찰 같은 경우는요, 노인분들이 좀 많아도 쌩쌩한 노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복합 구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는 예. 평생 직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교수도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 중에는 제일 오래 가는 직장일 거예요. 정년이 65세. 정년이 만 65세 예, 자기 생일날 나가잖아요. 예. 저도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정년은 없으시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더 이상 수임이 안 될 걸요. 근데 이게 종교인은요. 연륜이 묻어나면 더 너무 많이 이상한 가죠. 말만 많이 안 하면 존중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이나교의 살레카 혹시 그거 아세요? 단식사. 그래서 큰 스님 정도가 되면 네. 단식사를 할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찰이 또 영험을 보이는 사찰에서 단식사는 이제 계속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점점 곡기를 그쵸, 예, 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큰 스님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작은 스님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큰 스님들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연명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너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 저는 큰 스님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사리푸타든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집에 가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어머니한테 많이 가서 이제 돌아가시죠. 병이 들고 아프고 자기 집에 이제 문제가 있고 했을 때 너무 우리가 세속을 이렇게 갈라서 넣는 것보다는 조금 이럴 때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불교의 중도가 아닌가. 아니 그런 근데 생각도 지금은 들어요. 가족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아마 돌아갈 때도 가족 없는. 이거 지금 자체가 없을 거예요. 산으로 노인 가는 문제가 것 같죠?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좀 정리를 좀 계속 좀 해주세요. 예. 뭐 노인 문제 같은 게 이제 3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사실은 건강 질병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제 소외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세 가지 3대 문제인데 건강은 사실 치매부터 시작해서 노인성 질환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노화 때문에 오는 이제 문제들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그 부분은 또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빈곤이랑 같이 놀아요. 빈곤이랑 같이 노는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외는 이제 죽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상실감,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에서 소외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빈곤 문제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민낯이 있는데 한국 사회 부끄러운 민낯이 대표적인 게 노인 빈곤 문제예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노인 빈곤율이요? 노인 빈곤율이 46%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0% 정도에 맞춰놓고 그거보다 낮은 인구의 노인 비율이? 비율이 몇 퍼센트를 따지는데 대개 독거 노인들이겠죠?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46% 정도 되는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청장년 빈곤율하고 노인 빈곤율하고 따져보면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청장년이 조금 더 빈곤한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5.4배가 많게 노인 빈곤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문제가 있네요. 심각하고 이제 사회적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갑자기 노령화 사회를 빨리 맞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영국은 펜션이라 해가 이게 일찍부터 발달되다 보니 영국의 노인들은 상당히 부유합니다. 이게 진짜 야 늙으면 이래 살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분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뭐만 것 때만 거 다 하면서 늙어가 삶을 즐기는데
그와 반대로 영국의 젊은 세대들은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이 잡의 스테빌리티라든지 어떤 이 자기들이 받는 봉급의 수준이 형편없다 보니 영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뭔가 하면 영국 로터리 금액이 한 번 걸리면 400억, 500억 이랬는데 위닝 더 로터리 나 복권 걸리는 게 나 희망이다 할 정도로 영국 사회는 사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 정반대의 고민을 안고 있다. 이야기 제가 좀 한국 하고 아이들이 싶습니다. 훨씬 더 명확하네요. 한국 아이들은 복권이 아니라 유튜버 되겠다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말씀 관련해서 한번 노인 혐오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노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6%,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24%,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의견이 20%에 불과했습니다. 참 문제네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노인들의 그 생활비나 경제적인 부담을 왜 젊은 사람들이 져야 되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 때문이다. 노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그 네. 지하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사고 어르신들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은 왜 노인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나이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 시도마다 그 기준이 다른데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이제 교통카드나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65세 이상 어차피 이미 교통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돈을 줘요. 네. 돈으로 돈을 줍니다. 어... 면허를 반납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저는 이제 운전면허가 없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택시기사로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택시를 타면 어디를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딘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럼 내비를 찍으시죠. 그러면 내비를 못 찍는데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나?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하철을 저는 굉장히 많이 타게 되는데 대중교통 때문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쪽만 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요를 넘어서기 때문에 옆에까지 쭉 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 안 내시는 분들은 사실 앉아서 가고 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서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또 특히 그쪽에 이제 붐비는 시간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노인하고 앉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쪽이 자기네 스스로도 냄새가 난대.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당신에게 대안이 있느냐? 대안 저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같은 구조로 가면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면 결국은 전체가 경로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그것에 올라타는 사람 그것과 관련해서 올라타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뭐 70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요. 예. 네. 그 기관마다 노인을 정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65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데서는 60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기업이 제일 노인 연령이 낮아요. 그렇죠. 정년퇴직을 50대 중반에 저희 정년퇴직을 친구도 시키니까 다 은퇴했어요. 웬만한 친구들. 근데 이 노인 기업에서. 혐오만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분류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 우리 그 대반열반경에 시작하는 부분에 아자타 사뚜 마가다의 아자타 사뚜 왕이 바찌족으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기 전에 신하를 보내서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저 바찌족들이 얼마나 잘 살 것 같으냐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7가지가 되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7가지를 충족한 나라는 참 행복하고 앞으로 번영할 거다는데 그 7가지가 뭔가 하면 조금 제가 말을 조금 풀어보면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사회, 국민들이 화합하는 사회, 원칙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회, 여성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그 시절에도요? 종교가 서로 함께 공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하는 사회, 그다음 불교의 성자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는 그거 결코 하나는 망하지 조금 않는다. 너무 이렇게 저기 팔이 이제 꺾이는데 이상국가론 이런 국가론인데 근데 여기 보면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회라는 걸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이런 사회는 따라서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측면에서 과연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근데 그게 대신 우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답이 가고 그다음에 그 문답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안한에게 교단의 칠불세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칠불세법.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은 지금 이 노인과 다른 노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때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40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는 충분히 평균 체력적으로도 낮았죠.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경륜을 통해서 지혜라는 게 발현될 수 있는 연령층이고 지금 노인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이분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 넘고 80이 되면 다 어느 정도 몸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80년을 그렇죠. 예. 부품을 안 갈고 쓴 기계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동차도 예, 예, 그렇게 할 맞습니다. 수가 없고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 부품 자체를 우리는 못 갈잖아요. 유기체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단순히 존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노인은 집단의 가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보호 대상으로서 개념들을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65세에서 한 75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건강하게 제2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75세 이상 80세 중반 뭐 90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그분들을 맞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예. 것이냐라는 걸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외와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이제 배우자나 뭐 형제나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죽으면서 발생하는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구나라고 느끼는 그 소외감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그 후자 쪽에 대한 소외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나 뭐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대신 이제 그분들이 이게 뒷세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거, 애쓰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감사하고 좀 보답해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의 마음가짐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교수님 생각에 우리 사회적인 책임이 그게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이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같이 이렇게 옆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해결 안 생각합니다. 되죠.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네. 참 이 놀라운 일인데 2018년 기준으로 노인 1명을 생산 연령 인구 4.9명, 그래 5명인데 이 부양하고 있는 셈인데 이게 2065년 뭐 이때가 되면 다 저희들은 없겠죠. 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 지금보다 이제 5배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건데. 이 시기가 되면 네. 인구 감소가 한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인구도 줄고 노인 인구도 줄은 시기예요. 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이제 비율 자체가 어쨌든 되게 심각하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건 분명하죠. 네. 근데 노인분들의 각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려나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지원 당연히 그건 필요한 거고요. 노인의 각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부담시 여기고 이렇게 무시, 경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이 유교적 문화권에서는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년이야, 내가 너만한 자식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자리를 양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라고 하는 비슷한 강요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전화 같은 거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한 칸이 다 들려요. 그 어른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다 들려요. 그래서 배려하고 젊은 사람을 경시하고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가 아니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 쪽으로 조금 실마리를 당신들 스스로도 양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했을 때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 훨씬 더 각박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80대 환자를 보호사들이 마구 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 직원들을 관리해야 할 요양원의 원장까지 함께 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성이 왜소한 노인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고 빌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40대 운전자가 아버지 버린 노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발단은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지난달에는 50대 어머니가 용돈을 달라는 20대 아들에게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요즘 자식들에게 맞고 사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해도 자식이 잘못될까 하는 걱정에 신고하지도 못하는 부모들이 남몰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데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게 뭐 여러 부류가 있죠. 그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노인이고 또 소년 소녀들, 청소년, 네, 아이들. 뭐 저런 제가 보기엔 이제 범죄자인데 범죄자들의 그 폭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강자일 수는 없죠.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노인 폭행은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 노인들은 저항할 힘이 없고 거의 이제 이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순간 폭력을 행하는 사람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트루 셀프가 그때 드러난다. 개인적으로 저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어린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이슈가 많이 되는데 저런 거는 저는 저렇게 여러 건들이 있었어도 거의 검색해서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하고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이 노인분들한테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슨 말씀 잠깐 하셨었는데 무시 당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세대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그레이 파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르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레이 파워를 무시 못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표입니다. 대한민국 노인회가 엄청난 한국 노인회. 네, 한국 노인회라는 게 그렇죠.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은퇴자폐가 굉장히 큰 되게 힘을 가지고 보수적이겠네요. 있고, 예, 보수적이기도 하고 노인들에게 유리한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익 집단으로 작용을 하죠. 진보 쪽에서는 또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성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보다는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핏.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보수, 진보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진보 쪽 입장에서는 노인 문제를 외면하면 사실 진보로서의 자격이 없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간다는 게 진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한때 이제 우리나라 유교 교육이 아주 그 핵심이 됐을 때 유교에서 불교를 되게 많이 비판했습니다. 불효의 종교라고. 그뭐 인도는 효가 없다. 뭐 이런 거.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분류된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 그 날조된 공격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꼭 하고 싶은데 이 보면 이제 사실 그 부처님의 출가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실 때 아버지가 하지 마라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결국 출가하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니들은 불교의 종교다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해진 게 고려시대 때는 고려장을 해가지고 나이 든 부모님을 숲으로 보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라든지 인도 종교에 대해서 이 밸류 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 은중경 같은 불교 내부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은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불교 글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 좀 찾아봤어요. 그럼 진짜 인도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인도 사람들은 그럼 다 불효자인가?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도는 오래 전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3가지 빚을 갚아야 된다. 첫 번째는 조상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되며 세 번째는 스승님에게 자신에게 지식을 베풀어 준 스승님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부처님께서 우리 그 쌍카시아 기적할 때 그 도솔천으로 올라가서 아비담마를 강의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불법을 두루 널리 설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회에 진 빚도 갚았고 스승에게도 진 빚도 갚았고 이랬는데 어머님에게 자기가 제대로 빚을 못 갚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께서 도솔천에 5살짜리 동자로 태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솔천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불교가 이 어떤 필리어 파이어티 어떤 효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교를 떼놓는 이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좀 많은데 사실은 불교만큼이나 이 그 효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나라의 그 부모 은중령 있는 그게 어머니의 은혜 그 노래 가사 그대로가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VCR 본 거 예. 돌아가서 아까 육체적으로 뭐 폭력 행사하는 걸 봤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노인 학대의 90%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그 전체 학대의 42%는 정서적 학대라는 통계가 있어요. 거의 반 정도가 육체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는 건데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소외시키거나 뭐 무시하는 언어 거죠, 폭력을 사실은.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그죠? 예. 거기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뒷방일근이 취급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뭐 뭘 아시냐,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도 못하세요. 자존심을 긁고 대표적인 게 이제 휴대폰 같은 거 그런 건데 여행 갈 때도 떼놓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가고 뭐 그런 손자나 손녀도 무시하죠. 영어 같은 거 물어보고 할머니는 그것도 못해요. 뭐 이렇게. 그건 귀엽죠. 사실 저는 어떤 문화든지 100년 정도 사라진 지 100년 정도 되면 그게 완전 붕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사라진 지 지금 한 11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 이 효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노인을 그치, 젊은 예. 사람이 이렇게 등에 업고 아들이 있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그래서 우리는 충효라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효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임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효에 대한 인식이 중국이 더 강하고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효가 우선이지 않았나요? 임진왜란 때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효가 우선인 거는 내팽개치고 효가 우선인 거는 조선 후기 성리학이 완전히 자리 잡혔으니까 중국적 틀이 완전히 갇혔을 때 그렇게 작동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문화가 흩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도 지금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빈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방어해내요. 그리고 그렇죠. 경제력이 있으면 무시를 안 받는 것도 있지만 무시받아도 그게 데미지로 안 옵니다. 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돈이 것도 있는 있죠. 상황에서 우리가 좀 먹을 게 없으면 나는 내가 선택적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배가 덜 고프다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상황이면 훨씬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과 이게 동시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교수님들이 너는 20년 채울 거니까 연금은 매달 받지 절대 일시불로 받지 마라. 받는 순간 갑자기 자식들 회사가 다 망하고 갈라준 순간 너는 더 이상 이 부모님 지금 못 받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학습 능력의 문제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시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던 걸 다양한 형태의 최근 기술들에 대한 어떤 습득 학습 능력 문제들이 사실은 큰 거죠. 그러니까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가 요새는 지금 다 휴대폰으로든 컴퓨터로든 간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보면은 텅텅 비어 있는데 터미널에 가보면은 차는 그렇지. 표는 매진인 거예요. 어르신은 도대체 언제
그 차를 타고 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부정하고 추석 기차표는 전부 다 이제 젊은 세대들만 인터넷으로 탁탁 하지 노인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문제랑 관련해서 사실 좀 다뤄볼 수 있는 게 이제 치매와 관련된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심각한 그렇죠, 문제인데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 집안에서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 막상 그런 분들을 요양원으로 보내냐? 근데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도 있는데요. 제 신도들 주변에도 있는데 뭘 보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렸어. 그러면 시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요양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버린다는 개념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신다는 개념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며느리들이 있는데 왜 네 어머니를 모시는 저렇게 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며느리도 환갑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요새 많이 그런 적이 어른들과 화합해라라고 하는 그 어른이 지금 며느리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 당신들도 이게 당번 이렇게 하면 이제 며느리가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요양을 받아야 될 나이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싫어하시는 요양원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것도 있다고 하시는 가면 사별인 거예요. 요양원을 들어가는 순간 다시 만나는 건 없고 그렇죠. 이별을 하는데 이별이 뭐 다른 요양으로 이사 가서가 아니라 사별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요양원 문화가 좀 기피되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긴 그것도 해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서울의 물가 생각하면 부부 중에 한 명만 벌어가지고는 거의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일을 하다 보니 집에 만약에 이 그 치매라든지 그런 노인이 있을 때 사실상 이 가정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이 경제적으로 아주 험한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상태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그 혹시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랍니다. 신체적 학대, 뭐 정서적 학대 얘기도 했었지만 그거 말고도 노인학대가 더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학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돈 갈취해가는 그런 경제적인 학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학대도 사실은 존재하고 시골에는 그런 게 의외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까 뭐 40몇 %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직계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들이 한 70% 이상 된다고 그러고 문제는 그게 아까 그 길에서 뭐 폭행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누가 찍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게 90% 가까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얼른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부모지만은 그 당하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이 나를 이렇게 학대한다라고 참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법적으로 보면 가중처벌 대상 아닌가? 가중처벌 전속폭행이죠. 전속상해고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신고하기 어렵고 자식의 장래를 망치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 보기 또 너무 부끄러운 같은 노인으로. 저 얘기도 못하는 이야기도 거죠. 못하는. 그런 맥락에서라도 어쨌든 좀 이런 날 적어도 그러니까 노인학대 예방의 날만큼은 좀 널리들 좀 알려서 그날 하루라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법까지는 절대 아니겠지만, 근데 일본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처음 이런 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일본의 종교학 박사인 시마다 히로미라는 분이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제목이 참 충격적이네요. 책 팔려고 카피를 이렇게 뽑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삼류 종편에서 쓰는 것 같은 카피 뽑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존하는 이런 유교적 구조 안에서는 결국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서로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은
유교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유교 그렇죠. 문화권이라고 예. 말은 하지만 유교가 우리나라만큼 거의 그렇게 없어요. 자식 예. 그 부모 관계가 그렇게 끈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제가 그쪽은 아름다워요. 만약에 유교가 강력했으면 그렇게 사무라이 문화가 움직일 그렇죠. 예.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겠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은 학대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 부모를 무시하는 일종의 약간 패륜적인 건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지적하냐면 효자가 부모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병의 효자 없다고. 네, 김병의 효자 없다고. 겉으로 결국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 동반 자살하고 이런 쪽으로 다 가는 비극적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도 있어요. 꼭 유교가 뭐 불교하고도 뭐 관계도 좀 별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유교적 인식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환기를 해서 효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없애지 말고 사회적인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집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정서적 학대 이건 굉장히 흔한 일들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가족끼리 서로 무시하는 거는 그건 가족이니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흔히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게 약자에게 가해졌을 때 그 데미지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자식에게 받았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강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사회나 제도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지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조선시대 때는 효렴이라고 그래서 효만 잘해도 벼슬을 주는 문화도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예. 가치 교육을 시키면 그러니까는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려들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적인 것들도 가야 되지만 의식적 환기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나쁜 거는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좋은 것들은 계승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근데 유교는 이미 지금 죽어가지고 사실 효하면 어떻게 보면 불교예요. 그래서 49제도 예. 그렇고 뭐 우란분제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불교가 오히려 이런 효에 대한 자각, 인식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울지 마. 왜 울어? 알았어. 미안하대. 내는 급제야, 이가.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손 꼭 잡아. 알았지? (20년) 넘게 아픈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해온 7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홀로 살다 숨진 뒤 방치되는 고독사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331명에 달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적극적 존엄사에 대한 생각을 해요. 왜 전에 그 스위스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안락사요. 예, 예. 네. 안락. 죽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는 정정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들마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에 걸렸으면
미리 사전에 글을 쓰는 거예요.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도, 그다음에 가족 입장에서도 만정이 다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치매가 되면, 그리고 치매는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당신은 유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우리가 장기 기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저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들마저도 못 알아본다면, 저는 치매 환자를 봤을 때 뭘 느꼈냐면, 남편 못 알아보는 거는 충분하고 며느리는 벌써 끊어지고 아들이 끊어지면 거의 모든 거를, 그러니까 아들이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남편과 뭐 이거 뭐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정도까지도 못 알아볼 정도면 사실은 그렇게 존엄사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더 그분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해요. 네. 그게 지금 오복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고정명이라고 이제 편안하게 죽는 게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사실은 늙음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죽음하고 뗄 수 없는 거고, 늙음의 끝이 이제 죽음인데, 불교만큼 죽음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종교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죽음의 완성이 뭐겠어요? 열반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늙음이나 죽음을 우리가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적극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인도라든지 그 불교는 어땠을까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서양 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고, 죽은 다음에 한 번의 심판을 통해 평생 천국으로 갈 건지 평생 지옥으로 갈 건지 그러지만, 불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윤회를 받아들이고 재평가라죠.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빙빙 도는 순환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은 아주 짧은 한순간, 이 수없이 많은 우리 삶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따라서 죽음이라는 거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죽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회라는 걸 옛날에는 잘 안 받아들였는데 요즘 제가 이게 윤회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되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야, 죽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이 어차피 엉망진창된 거 다음에 잘 살아봐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나름 이래 좀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이 왜 고통이냐? 죽음이 고통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이지,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노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는 건강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매나 질병이나 이런 거에 진행이 돼서 연명치료. 저 아는 스님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연명치료에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당신 상자들한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명치료를 중지시키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해법에 지금 황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인도식 죽음, 그러니까 불교식 관점, 그래서 또 다른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또 다르게 새로 시작하면, 근데 그런 열린 여유들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연명치료할 때도 그거를 뭐 의사나 간호사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처벌받죠. 의료법 위반이 되고 소위 살인죄가 되죠. 근데 연명치료가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많이 보니 들죠. 연명치료하다가 그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종종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선택해 줄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선택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게 끊임없이 걸리는 그럼요. 거예요. 아까 그 황 선생님 말씀처럼 그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이제 그렇죠. 예. 계속 당신한테는 앙금으로 남는 거예요. 앙금으로 남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 줄 수는 없고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빈곤한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하기 싫을 때 주변인을, 내 자식들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사실은 어느 정도만 되면, 저한테 만약에 제 입장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고통받으면서 오래 살래? 안 그러면 죽을래? 그러면 저는 죽을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불교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신교적이나 그런 기독교적인 생각이 있는 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생명을 내가 선택을 해버리면 결국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해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없죠. 끝까지 간다. 왜?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끝나지 않는 정도의 고통이니까. 이게 세속적인 인생관이나 기타 종교, 뭐 기독교를 포함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 늙음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큰 시각, 특히 불교적인 시각으로 이 늙음이나 죽음을 봐야 이게 해결책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사찰이 빈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사실 너무 주제 넘은 문제인 것 같고, 그렇고 교리에서 뭐 이렇게 물론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냐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이제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여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큰 거는 사찰이 노인분들의 소외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절에 오는 신도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인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살님들이 이제 법당에 한 분씩 계시죠. 그러니까 뭐 초 어떻게 켜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저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사찰에서 이러저러한 소임들을 좀 나눠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사찰에 나오실 수 있고, 사찰에 나오면 외롭지 않고 내가 사찰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에 어떤 쓸모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절에 나가야 되니까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밑에를 원룸같이 쭉 만들고 맨 위에 법당을 만들어요. 맨 위에 법당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두 분씩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좀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법당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외부 사람까지 들어오면서 어른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근데 거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노인분들이 훨씬 열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계급장이 붙어요. 그래서 거기 땅을 샀어요. 아예 법당에 당신 자리가 있어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나 촛불만 끄세요. 아니면 우리가 뚜껑 보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이를 사실 때 뚜껑을 열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도 이게 굉장한 권위가 돼서 사람을 굴림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양보해서 젊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감이 되면 사실 사찰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연령층이 섞여 있는 가장 좋은 구조예요. 치매 환자나 이런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노년의 행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열리고 좋은 구조가 사찰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 그 실버타운이 한때 유행하다가 실패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들만 있다 보니 주변 분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니까 그 안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만 쌓이고 이제 괴로움이 이래 커나가는데, 사찰이야말로 노인들만 이렇게 격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인들이 한때 어우러지고 함께 이제 불교라는 동일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앞으로의 이 노인 문제에 사찰과 사찰이 기반이 된 어떤 이런 어떤 요양시설이 뭔가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해보고 있습니다. 자연 스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마무리로 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유행경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이제 젊은 스님들이 나이 드신 스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간 경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는 이제 유목문화니까 유목문화에서는 노인에 대한 존중이 농경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젊은 스님들은 나이 든 스님을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존자나 장로라고 불러라. 그렇게 존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존자나 장로도 젊은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배려가 있을 때만 젊은 사람의 존중도 아울러 같이 간다. 마지막에 했습니다. 어저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